안녕하세요 여러분, 셜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호주로 간호 유학을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구독도 새로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빠르게 제가 영상을 녹화하러 돌아왔습니다. 관심과 댓글을 보면서 정말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의 댓글 덕분에 저도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1학기를 마친 후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학교는 간호학과 학생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요. 13반으로 그래서 나뉘어져 있고 각 튜터가 튜토리얼에 따라서 수업을 합니다. 그 13반이 같은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같고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엄한 튜터가 있고 또 점수를 잘 주는 튜터가 있고 또 디테일한 튜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튜터의 특성에 따라서도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시간이 반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대에 맞는 수업을 골라서 클래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실습 같은 경우도 2달간 진행이 되는데 먼저 4주를 갔다가 4주간 방학을 가지는 반이 있고요. 먼저 방학을 4주 가지고 4주간 실습을 가는 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실습을 하고 방학을 하는 반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우선 실습을 하고 있고 그 후에 방학을 가질 예정입니다. 호주 간호대에 오면은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기에 거의 6과목? 이렇게 들었던 것 같거든요. 3학점씩 6과목을 들으니까 18학점이 되잖아요. 호주 간호대에 오니까 9학점짜리 과목이 있고 6학점짜리 과목이 있고 아닌가? 6학점짜리 3과목인가? 좀 헷갈린다. 아무튼 한 과목의 학점이 되게 커요. 그래서 3가지 과목을 제가 1학기 때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병태생리학, 두 번째는 호주의 보건 시스템, 체계에 관한 과목, 세 번째는 실습 과목, 이렇게 3과목을 들었습니다. 호주의 간호대는 3년제인데 제가 한국에서 학사가 있는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2학년으로 바로 들어온 거거든요. 2학년 1학기 첫 과목이 병태생리학이었어요. 병태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6주간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번을 수업을 하고요. 주요 질병에 대해서 배우고 그 질병의 병태생리학을 알아보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아나토미, 그러니까 해부학도 알아야 되고 새로운 단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과목인데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과목이에요. 처음에 딱 그 사전에 읽어야 하는 자료들을 봤는데 와, 나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 약이 들어가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지, 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서 거기가 어디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몸이 어떻게 되고 사이토카인이 어쩌고 이런 단어들,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두 번째로 듣기 시작한 과목은 호주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관해서 배운 과목인데 8주간 하루에 3시간씩 해서 24시간 총 수업을 듣는 과목이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1차, 2차, 3차 헬스케어 시스템에 관해서 배웠고 National Health Priority Area라고 해서 국가의 건강 우선 영역,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6가지 호주 사람들이 어떤 병이 많이 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부담이 드는지, 가장 많은 사망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이 과목은 다양성, 포용,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소통 방식, 그리고 간호윤리, 간호사로서 어떤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에 관해서 배우는 과목이라서 저는 사회과학하고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고 좀 다른 과목보다는 확실히 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과제에 있어서도 쓰는 방식도 제가 원래 정치외교학과나 여성학과를 다니면서 했던 글쓰기 방식과 가장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습 과목은 6주간 각 주차별로 케이스 스터디를 배우고 그 케이스 스터디에 해당하는 이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질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혈압 재기, 체온 재기, 산소 포화도 측정 같이 기본적인 바이탈 재는 연습을 했고요. 여러 가지 간호 평가를 배우는데요. 어떻게 신경이 손상된 곳이 있는지, 욕창에 관한 위험 요인이 있는지, 호흡기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청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어떤 방향으로 들어봐야 되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들, 욕창이라든지 Hospital Acquired Pneumonia라고 해서 병원에 있으면 폐렴에 걸리기가 굉장히 쉽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주간 하루에 3시간 수업을 하면서 케이스 스터디 하루에 하나씩 하는 것만으로도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좀 했거든요. 수업 들을 때는. 근데 실제로 실습 나가서도 이 사람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과목이 어려운 점은 이제 6주간 그 3시간씩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4일간 인텐시브 코스라고 해서 하루에 6시간씩 연달아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케이스 스터디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호사정이라든지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요. 진짜 실습을 할 수 있는 랩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침대에 우리가 봤던 케이스 스터디 환자 그 더미라고 하죠. 마네킹들이 누워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걸 해줘야 되고 말을 걸어보고 손을 어떻게 닦고 들어가고 어떤 타이밍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4일 동안 제가 인텐시브 코스를 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날 진짜 어세서 평가자와 함께하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저는 실습을 가지 못해요. 근데 실습을 못 가면 다음 해에 이 실습을 갈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실습 시험에 2번의 기회를 줍니다. 떨어질 경우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2번째에 붙으면 이제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실습을 나갈 수 있냐 없냐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해 있고 인텐시브 코스 자체가 하루 6시간이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굉장히 피곤해하고 빡센 그런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실습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한 번에 통과를 해서 마음 놓고 잘 실습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교수님이 이제 PPT나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쭉쭉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PPT를 인쇄해가가지고 아니면 요즘 아이패드에 PPT를 다운로드해가서 거기에 필기를 막 받아 적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게 절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일단 수업 첫 번째 주에 수업을 딱 시작하기 전에 읽어오라고 하는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걸 읽고 수업 시간에 가봤더니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얘기해주고 우리가 공부해온 거를 잘 떠올리는지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닌 학교로 따지자면 대학교보다는 대학원 수업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병태생리학이 첫 수업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병태생리학 수업을 딱 하기 전에 읽어가야 되는 분량이 200페이지인 거예요. 봐야 될 자료도 여러 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병태생리학이 안 그래도 어려운 과목인데 자료도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지만 제가 한 학기를 끝내고 보니까 이거를 꼭 전부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읽으라고 한 거 다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근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영어가 우리의 제1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단어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쭉 읽는 게 쉽지 않고요. 결국은 안 읽는다고 페일하는 건 아니다. 수업 시간에 알려주시는 내용들 그거를 기반 삼아서 보충 자료,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읽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과제를 할 때 교과서를 잘 봐두면 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른 논문이나 온라인 서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위주로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일단 시작하시기 전에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은 내가 나중에 필요하겠다. 이 정도 내용이 나오는구나 교과서에 이런 부분을 파악해 두시면 한 학기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거는 일단 한 번은 해보고 요게 요런 정도의 수준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어떨 때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를 미리 파악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놀랐던 부분은 매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교가 있는 땅의 애보리진 명과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날도 그랬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이랑 간호학과 오리엔테이션 두 가지를 참석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행사여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스트리트 오브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또 호주 참가팀인 에이지드 스쿼드가 메가 미션에서 호주 땅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진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호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땅의 원주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작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좋은 교육의 결과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국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아직도 계속 사과를 해야 하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본인들의 역사를 인정하고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또 적응되지 않는 부분, 모든 과목이 그룹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교수님이 설명을 조금 해주신 후에 각자 아는 것, 미리 공부해온 부분을 쉐어하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하고요. 내가 이제 막 미리 공부해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노트북 사용해서 서치를 해봐도 되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를 2번, 그래서 총 3, 40분 정도는 꼭 이 그룹 디스커션 시간이 있거든요. 물론 참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한 학기 등록금이 2천만 원. 이란 점을 생각했을 때 참여를 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분명히 참여를 하면 본인 기억에도 잘 남고 또 영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참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반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또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는 것만큼 막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어서 심플하게 내가 떠오르는 것들을 친구들하고 공유한다 이런 기분으로 참여를 하긴 했거든요. 또 국제학생들이 간호학 수업을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데 너네 나라에서는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전 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에도 한국 강의실 생각해보면 3명, 2명, 3명 이렇게 해서 쭉 한 반이 일렬로 앉아있잖아요. 뭐 3명, 3명, 3명일 수도 있고 그러면 9명씩 한 5줄, 6줄에서 40몇 명, 50명 정도가 한 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호주 간호학 수업은 한 반에 28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모둠으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모둠으로 6명씩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앉아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자리를 앉으면 목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앞자리가 아닌 곳에 교수님 잘 보이는 곳으로 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앉는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맨 앞자리에 이렇게 뒤로 앉게 된다? 그러면은 교수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목이 3시간 동안 목과 허리, 골반이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 잘 보이는 자리에 앉는 것이 꿀팁입니다. 첫 학기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씩 해서 총 16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첫 번째 실습은 대부분 집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해준다고 해요. 근처에 있는 어떤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간혹 이 도시가 아닌 곳, 아주 먼 곳, 예를 들면 차 타고 5시간 정도 가야 하는 곳에 있는 병원에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 이 도시 안에 있는 병원들이 이 도시에 있는 모든 대학생, 간호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집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됐고요. 병원에 가게 되는 학생이 있고 그리고 저처럼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병원과 에이지드 케어에서 그 레지스터드 널스라고 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서 하게 되는 일이나 바쁜 정도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에이지드 케어 같은 경우에는 첫 주차에는 그 케어러, 우리나라에서 따지자면 간병인분들이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해주고 둘째 주에는 EN은 엔롤드 널스인데요. 이건 한국에는 없는 간호사예요. 간호조무사는 아니고 그리고 간호사랑은 또 다른 그 중간 정도? 간호조무사보다는 좀 더 권한이 많고 레지스터드 널스보다는 조금 더 권한이나 책임이 덜한 그런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엔롤드 널스와 2주차에 일을 했고 셋째 주, 넷째 주에는 레지스터드 널스와 버디로 다닐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매주차 점진적으로 다른 일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재밌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실습을 다니면서 같이 다니는 버디들한테 이제 피드백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양식이 있어요. 나 오늘 한 일에 대해서 너가 평가 좀 해줄래? 이렇게 하면은 뭐 짧게든 길게든 써줍니다. 뭐 잘한 점은 이거고 잘못한 점은 뭐 어떻다. 그리고 2주차와 4주차에는 퍼실리테이터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평가를 받고 또 본인이 본인 평가도 그 평가지에 써야 돼요. 그 4주차의 평가에서 이 실습의 통과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걸로 봐서는 저희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통과를 해주지 않을까. 저만의 생각? 한국에서 간호 실습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모르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물어봐도 되는 분위기이고 질문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약은 왜 주는 거야? 아까 뭐 먹지 않았어? 이거는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먹어?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그 사람은 왜 주스 줄 때 뭐 타서 줘? 뭐 이런 거를 전 지금 다 물어보고 있고 정말 감동받고 놀랐던 거는 뭘 시킬 때 제 동의를 얻는 거예요. 첫 주에 제가 케어러들과 함께 레지던트 식사를 준비해주는 점심시간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은 식사하는 공간에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특정 몇몇 분들은 내 방에서 먹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같이 일하던 버디 케어러가 너 이거 좀 갖다 주고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갖다 주고 올게 했더니 잠깐만 너 이거 하는 거 컴포터블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sure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습을 와 있고 아직 초심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건가? 아무튼 한국인 학생으로서는 정말 어떤 마음에서 이걸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솔직히 너무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화장실에 밤에 가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간격으로 Neurological Observation Assessment를 했어야 되는데 저한테 간호사분이 너가 가서 바이탈 재고 차트 이거 작성하는 거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네가 컨피던트 하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아도 돼. 다음번에 내가 하는 걸 보고 다음에 네가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장소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문화가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기를 마친 소감은 수업 시간이나 구성이나 진행 방식이나 가르치는 문화 같은 것이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게 가르치는 건가 배우는 건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평가 항목이나 평가 방식이 좀 유하고 또 기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지 테스트하는 느낌이어서 학기가 지나갈수록 좀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튜터와의 관계에서 수업 분위기도 그렇고 테스트 분위기나 피드백 받는 것 그리고 실습 분위기가 좀 한국보다는 확실히 덜 수직적이고 막 외우는 거를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동체적 문화가 적기 때문에 여기 분위기가 좀 더 유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공동체적이지 않다는 것의 단점은 간호학과 단톡방이나 공지방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친구도 알아서 사귀어야 되고 학교에서 보내주는 이메일 꼬박꼬박 체크하면서 자율적으로 많은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뭔가를 알려주고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던 문화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근데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 졸업하신 분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오고 또 블로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또 우리는 해외에서 간호대를 다닐 정도로 결의에 찬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1학기 수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1학기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비전공자로서 공부하는 게 어렵진 않았는지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과 1학기에 받은 성적을 한번 공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과목 성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빨리 다음 주까지 교수님 성적을 올려주셨으면 그러면 제가 그 성적까지 마지막 성적까지 취합을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지난번처럼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한 번에 취합해서 Q&A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